이놈아, 마누라 따라가는 게 네 팔자다. 장인은 대릴사위의 턱을 비틀어 쥐고 후 시커먼 마비약을 억지로 쏟아부었습니다. 병약하던 아내가 신방에서 피를 토하며 급사했습니다.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처갓집이 움직였지요. 관 밑바닥에 뇌물장부와 은자 괴짝을 숨기고 그 위에 멀쩡히 살아있는 대릴사위까지 넣어 뚜껑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폭우를 뚫고 이 무덤 위에 곡괭이를 든 자가 있었지요. 죽어가는 아비의 약값을 구하려 국법을 어긴 22살 천민 과부였습니다. 관뚜껑이 열렸을 때 과부의 눈에 들어온 건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혈투성이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젊은 사내였지요.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뚫어진 듯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짐승도 숨을 죽이고 인적이 뚝 끊어진 칠흑 같은 밤. 고을 최고 권세가인 배 대감 저택 안채에서 끔찍한 모의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본래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배 대감의 외동딸 연화가 대릴사위를 맞이하는 혼인 첫날 밤이었으니까요. 연화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잔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조금만 무리하면 입술이 파랗게 질리곤 했지요. 그런 딸에게 배 대감이 대릴사위를 들인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 가문의 학식 있는 사위를 앉혀놓고 가문의 체면을 세우려는 속셈이었지요. 학수라는 이름의 이 젊은 사내는 한때 반듯한 양반가의 장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빈털터리로 전락했지요. 글은 읽을 줄 알았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학수에게 배 대감 댁의 대릴사위 자리는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시커먼 피를 한 사발이나 쏟아내더니 그대로 고개를 꺾고 숨을 거둔 겁니다. 학수는 아내의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벌벌 떨었지만 연화의 입술은 이미 시퍼렇게 질려 아무런 기척이 없었지요. 딸이 죽었으니 통곡이 터져야 마땅한 법인데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배 대감이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차가운 시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슬픔은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이마에 기름만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모가 다했구나. 인연이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딸의 시신 앞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배 대감의 머릿속은 이미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인근의 암행어사가 출도하여 가택 수색을 벌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요. 마루 밑 비밀 공간에 감춰둔 붉은 치부책. 그 장부에는 육조판서들에게 바친 뇌물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사 손에 들어가면 삼족이 멸할 판이었지요. 배 대감이 청지기를 바싹 불러앉히며 나직이 이르렀습니다. 관군이라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열녀의 무덤이다. 연화의 장례를 치르되 관 밑바닥에 장부와 은자 괴짝을 함께 묻어라. 네, 대감마님. 그런데 사위 나리는 어찌하오리까? 배 대감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저놈이 살아서 입을 놀리면 끝장이다.
같이 넣어라. 예, 살아있는 사람을 관에 넣으라 하시옵니까? 청지기가 더듬거리자 배 대감이 곰방대로 마루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묻으라는 거야. 이 멍텅구리야. 어사가 고을을 떠나면 다시 파내면 될 것 아니냐. 산 사람을 뇌물 보따리 취급하다니. 듣고 계시면 천불이 나시지 않겠습니까? 배 대감 부인도 만만치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독했습니다. 부인은 평소에도 대릴사위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몰락한 역적의 자식을 들인 것 자체가 가문의 수치라 여겼지요. 딸이 숨을 거둔 마당에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신방으로 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학수의 멱살을 움켜잡았지요. 내 이놈,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우리 연화를 데려갔느냐. 역적의 씨가 우리 딸 명주를 끊었다. 마, 장모님, 저는 아무 잘못도. 닥쳐라. 부인이 손짓하자 왈패들이 우르르 신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학수의 팔다리를 거칠게 포박하고 턱을 억지로 벌렸지요. 장모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학수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인이 직접 시커먼 마비약을 학수의 입에 쏟아부었지요. 걔 기침을 하며 뱉어내려 했지만 왈패가 코를 틀어막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서서히 풀려가는 학수의 입에 젖은 무명천으로 재갈을 물린 뒤 부인이 왈패들을 향해 턱짓을 했지요. 관 밑바닥에 쳐넣어라. 은자 괴짝이랑 같이. 학수는 거적대기에 돌돌 말려 소나무 관 밑바닥에 눕혀졌습니다. 그 위에 은자 괴짝과 붉은 치부책이 실렸지요. 괴짝의 무게에 학수의 가슴이 눌렸지만 마비약에 짓눌린 몸으로는 신음 한 번 내기 어려웠습니다. 관뚜껑이 닫히고 쇠못이 박히는 소리가 귀를 찢었지요. 캄캄한 어둠 속 젖은 나무 냄새와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노비 장정 6명이 관을 둘러매고 포구 속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배 대감은 처마 밑에서 곰방대를 느긋하게 빨며 중얼거렸지요. 어사가 떠나거든 장부를 다시 판에 오너라. 그 전까지 아무도 얼씬 말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포구 아래 전혀 다른 지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을 변두리 바람만 불면 무너질 흙집 움막에서 천민 과부 막순이 늙은 아비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폐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아비의 입에서 시커먼 피덩이가 연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눈뜨소, 아버지. 막순이 아무리 뺨을 토닥여도 아비는 가녀린 숨만 헐떡일 뿐이었지요. 낮에 약방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지만 돌아온 건 멱살을 잡혀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뿐이었습니다. 꺼져, 이 계집아. 천것이 돈도 없이 약방 문턱에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약재상이 막순의 치맛자락을 발로 밟고 침을 되뱉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민 과부 하나 쫓겨나는 게 뭐 대수겠느냐는 눈빛이었지요. 약재상에게 침까지 뱉어진 막순은 움막으로 돌아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 방 한켠에 숨겨둔 곡괭이를 더듬어 잡았지요. 부잣집 양반이 죽으면 입에 옥을 물려준다 했습니다.
들키면 차명감이지만 아비가 오늘 밤을 못 넘기면 그것도 끝 아니겠습니까? 막수는 죽은 남편이 남긴 헐렁한 삿갓을 푹 눌러쓰고 포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작년 겨울 얼어붙은 강에서 나무를 건지다 빠져 죽었지요. 장례를 치를 돈도 없어 삼배 한 장으로 시신을 둘둘 말아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때부터 막수는 홀로 아비를 돌보며 남의 집 빨래와 삭바느질로 겨우 끼니를 이어왔지요. 손은 잿물에 절어 갈기갈기 갈라졌고 등은 빨래 방망이질에 굽었습니다. 그래도 아비만 살릴 수 있다면 무덤이든 지옥이든 들어갈 각오가 된 계집이었지요. 공동묘지에 도착한 막수는 바위 뒤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배의 대감대 가인들이 허겁지겁 봉분을 다지고 산을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횃불이 완전히 사라지자 갓 쌓은 무덤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도록 곡괭이질을 해댔지요. 포구에 젖은 흙이 무거웠습니다. 곡괭이를 내리칠 때마다 진흙이 튀어 얼굴을 때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비의 핏기침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한 자, 두 자, 세 자. 마침내 곡괭이 끝이 소나무 관뚜껑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나무 울림이 진흙 구덩이 안에서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 톡, 톡. 막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곡괭이를 든 채 귀를 관뚜껑에 바싹 갖다 댔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무언가가 나무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학수가 마비가 덜 풀린 손끝으로 관뚜껑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바깥의 곡괭이 소리를 감지한 학수는 마지막 기력을 쥐어짜 멍든 주먹으로 관벽을 연거푸 두드렸지요. 쿵, 쿵, 쿵. 막순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귀신인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곡괭이 자루를 관뚜껑 틈에 끼워 온 힘으로 비틀었지요. 관뚜껑이 벌어지는 찰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시퍼런 빛이 관 속을 대낮처럼 비추었지요. 막순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은자 궤짝 위에 흙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는 젊은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재갈이 물린 입에서 새어나오는 신음, 공포에 질려 부릅뜬 두 눈이 번갯빛에 번뜩였지요. 학수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막순의 젖은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마비약 기운의 혀가 굳어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부릅뜬 두 눈에 담긴 뜻은 분명했지요. 제발, 제발 살려달라는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귀신이다. 막순이 뒤로 나자빠지며 곡괭이를 내던졌지요. 하지만 번개가 다시 번쩍이며 학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피가 통하는 살, 뜨거운 눈물, 떨리는 손가락.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악인이 저지른 죄악과 가장 낮은 곳에 과부가 품은 효심이 포구 쏟아지는 진을 구덩이 속에서 운명처럼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팔도를 뒤흔들 놀라운 인생 역전의 첫 장이었지요. 굳게 닫혔던 관뚜껑이 열린 직후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막수는 진을
구덩이 속으로 엉덩이를 찍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학수의 입을 옥죄고 있던 젖은 무명천을 조심스레 풀어주었지요. 재갈이 풀리자마자 학수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흙물을 왈칵 토해냈습니다. 캑, 캑. 기침을 쏟아내던 학수가 갈라진 목소리를 간신히 쥐어짰지요. 나는 귀신이 아니요. 대감의 대릴사위요. 예, 대릴사위라니요. 처갓집 놈들이 뇌물을 감추려고 나를 산채로 이 관에 쳐넣었소. 막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금은 보화를 노리고 파헤친 무덤에서 은자 괴짝도 놀라운데 살아있는 사람까지 나올 줄이야. 막수는 관 속에 빼곡히 쌓인 은자 괴짝과 학수를 번갈아 쳐다보며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뻘건 횃불빛이 흔들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의 흙이 무너졌는지 확인하러 다시 올라오는 대감댁 장정들이었지요. 사냥개의 날카로운 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횃불이 올라오고 있어. 학수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몸은 여전히 마비약 기운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순의 눈이 은자 괴짝과 학수 사이를 바쁘게 오갔지요. 무거운 괴짝을 통째로 가져가면 발이 묶여 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막수는 이를 악물고 괴짝 위에 놓인 붉은색 장부, 한 권과 금비녀가 든 작은 명주 보따리 하나만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져 학수를 지게짐 언뜻 거칠게 등에 올렸지요. 꽉 잡으시오. 놓으면 죽소. 막순이 악을 썼지만 마비약에 절인 학수의 손끝에는 힘 한 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학수의 몸이 자꾸만 흘러내렸지요. 막수는 학수의 팔을 자기 목에 칭칭 감고 허리띠로 동여맨 채 파헤친 무덤을 다시 덮을 새도 없이 험준한 가시덤불 산비탈로 몸을 날렸지요. 여자의 몸으로 장정 하나를 업고 산비탈을 내달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시에 살갗이 찢기고 집신이 벗겨져 맨발 바닥에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이 바위에 부딪혀 살가죽이 벗겨졌지만 이를 꽉 깨물었지요. 등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사냥개 짖는 소리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냄새가 난다. 몰아라, 몰아. 장정들의 고함이 등 뒤까지 바짝 쫓아왔습니다. 막수는 이를 악물고 계곡으로 뛰어들었지요. 학수의 홀레복에 묻은 진흙을 계곡물에 담가 냄새를 씻어내고 폭포 뒤편 좁은 바위 틈에 두 사람의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폭포 물줄기가 두 사람을 병풍처럼 가렸지요. 장정들의 횃불이 폭포 앞을 스쳐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 막수는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학수의 입을 꽉 틀어 막았습니다. 학수도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죽였지요. 사냥개가 코를 킁킁거리며 바위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에잇, 이 빗줄기에 냄새가 다 씻겼나 보다. 돌아가자. 장정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횃불 불빛이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막수는 학수의 입에서 손을 떼었지요. 두 사람은 폭포 소리에 묻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물보라가 쉴 새 없이 몸을 적셨지요. 학수가 추위에 이를 달달 부딪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관 속에서. 됐소. 말하면 힘만 빠지오. 입 다물고 기운이나 차리시오. 막순이 무뚝뚝하게 쏘아붙이곤 자기 겉저고리를 벗어 학수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남의 옷을 벗겨 입힐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저 사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무덤에서 사람을 파낸 죄만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될 터였지요. 살려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날이 희끗희끗 밝아올 무렵 막수는 학수를 다시 등에 업기 시작했습니다. 집시는 진작 다 찢어졌고 맨발 바닥은 피투성이었지요.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올라 간신히 자신의 허름한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기진맥진한 학수를 마른 집단 위에 눕힌 막수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찌그러진 솥에 마지막 남은 칡뿌리를 넣어 끓였지요. 아궁이의 온기가 돌자 학수에 굳었던 손끝에 서서히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지요. 마비약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몸을 간신히 일으킨 학수의 눈에 움막 한 구석에 광경이 들어왔지요. 낡은 이불을 덮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는 앙상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몸, 움푹 꺼진 눈. 막순의 늙은 아비였습니다. 저 어르신은? 우리 아버지요. 폐병이 깊어서. 막순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고개를 푹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약값을 구하려고 그 무덤을 판 거요. 금부치가 있을까 싶어서. 사람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학수는 헬쑥한 얼굴로 노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의 약값을 구하려다 국법을 어긴 것이지요. 자신을 구해준 이유가 의로움이 아니라 절박한 효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학수의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막순이 칡뿌리 달인 물을 사발에 담아 학수에게 건넸지요. 쓰디쓴 뿌리물이었지만 얼어붙은 속을 녹이기에는 그것만 한 게 없었습니다. 학수가 한 모금 벌컥 마시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저 관 속에서 천천히 숨이 끊어졌을 거요. 구해준 게 아니라 금붙이 캐다 딸려 나온 거요. 잘난 척 마시오. 막순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퉁명 속에 감춰진 부끄러움을 학수는 알아챘지요. 막순이 허리춤에서 명주 보따리를 풀어헤치자 금비녀 6점과 함께 붉은색 비단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순은 금비녀를 쥐어들며 환하게 웃었지요. 이걸 내다 팔면 아버지 약값은 되고도 남겠소. 그를 모르는 막순에게는 금비녀가 보물이었습니다. 허나 그 옆에 놓인 붉은 장부를 본 학수의 반응은 전혀 달랐지요. 몰락했어도 양반가의 장손, 어릴 적부터 그를 읽고 자란 학수가 번개처럼 손을 뻗어 장부를 낚아채듯 펼쳐들었습니다.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학수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멎은 듯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창백하기만 하던 학수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글이 적혀 있길래? 막순이 물었지만 학수는 대답 없이 장부만 노려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판서 김아무개에게 은자 3,000냥, 이조참의 박아무개에게 1,500냥. 날짜, 이름,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소. 막순의 눈이 동그래졌지만 그를 모르니 감이 오지 않았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요. 이 장부 하나면 나를 관 속에 쳐넣은 자들을 전부 목에 칼을 씌울 수 있소. 그것은 슬픔의 핏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생매장한 악인들을 향한 서슬푸른 분노,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는 강철 같은 결의의 빛이었지요. 학수가 장부를 꽉 움켜쥔 채 막순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 예. 이 장부가 뭔 줄 아시오? 막순이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학수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건 금비녀 백해보다 무서운 물건이요. 배 대감이 육조 판서들에게 바친 뇌물 내역, 매관매직의 증거. 그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소. 그래서요? 이것을 암행어사에게 바치면 나를 생매장한 그 악독한 것들의 숨통을 완벽히 끊을 수 있다는 말이오. 학수의 목소리가 좁은 움막을 저렁저렁 울렸습니다. 막수는 학수의 눈빛에 서린 도끼에 절로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관 속에서 기어나온 사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슬 퍼런 눈빛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어사한테 바친다고 우리가 무사할 수 있소. 배 대감이 손 놓고 가만히 있겠소. 막순이 현실적인 물음을 던졌지요. 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오. 그자가 이 장부를 찾으러 1,000명이라도 풀 거요. 하지만 이것 없이는 나는 죽은 놈이고 당신은 도굴꾼이요. 이 장부만이 우리 둘 다 살릴 수 있소. 막수는 아궁이 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웠지요. 금비녀 팔아 약값이나 마련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장부 한 권이 장차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 이 순간에는 막순도 학수 자신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관 속에서 되살아난 이 사내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긴박한 폭로의 순간이 지나고 비가 멎은 움막 안에는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칡불이 다리는 냄새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막수는 학수가 펼쳐 든 붉은 장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그를 모르는 막순이었지만 이 장부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 대감이 산 사람까지 생매장하면서 감추려 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막순이 벌떡 일어나 장부를 낚아챘습니다. 이런 물건을 갖고 있다간 우리 둘 다 죽소. 당장 불에 태워 없애야 하오. 막순이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를 향해 장부를 집어 던지려는 찰나 학수가 번개처럼 몸을 날려 막순의 팔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놓으시오. 이걸 갖고 있는 한 왈패 놈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소. 불에 던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요.
학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지요. 마비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몸이었지만 장부를 붙잡은 손만큼은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장부가 없으면 나는 평생 죽은 귀신 취급을 받고 당신은 도굴꾼으로 참형을 당할 것이요. 이 장부만이 우리 둘 다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요. 막순이 뿌리치지 못하고 멈칫하자 학수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막순, 당신이 나를 살려준 은혜는 뼈에 새기겠소. 허나 이 장부를 태우면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사라지오. 그러면 대체 어쩌자는 거요? 암행어사에게 바치는 거요. 그러면 악인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당신의 파묘, 죄도 사면받을 길이 열리오. 막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산이 사면이니 하는 것은 천민인 자신에게는 하늘나라 이야기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학수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습니다. 결국 막순이 장부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좋소, 좋소. 대신 아버지 약값은 구해야 하오. 학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명주 보따리에서 금비녀 하나를 꺼내 양손에 힘을 주어 반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반쪽을 막순에게 내밀며 당부했지요. 이 고을 약방에 가면 눈에 띄오. 이웃 고을 장터 객주 여각으로 가시오.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꼽추 행세를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요. 글은 몰라도 눈치만큼은 귀신 같은 막순이었습니다. 학수가 시킨 대로 얼굴에 숯검정을 시커멓게 칠하고 등을 잔뜩 구부린 채 이웃 고을로 내려갔지요. 여각 뒷문으로 기어 들어가 객주인에게 금비녀 반쪽을 내밀자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돌아왔습니다. 막수는 그 돈으로 최고급 산삼 한 뿌리와 백미 한 가마니를 사서 지게에 산더미처럼 싣고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아비가 딸이 지어준 흰쌀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는 순간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이게 얼마 만에 흰쌀밥이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버지, 많이 잡수. 산삼도 구했으니 이젠. 막순도 코끝이 시큰해져 고개를 돌렸지요. 학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약탕기에 산삼을 넣고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랑 양반 출신답게 약 다리는 솜씨만큼은 제법이었지요. 산삼 향이 움막 안에 퍼지자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약물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어 들이자 노인이 간신히 눈을 떴지요. 이건 산삼이 아니냐? 아가, 어찌 이런 귀한 걸. 아버지, 말씀 마시고 잡수기만 하세요. 막순이 아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학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처갓집이 저 효녀의 아비 같은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 괴짝을 채웠다는 사실이 뼈를 깎는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지요. 밤이 깊어지자 학수는 막순의 피투성이 발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집신이 찢어져 맨발로 산 길을 내달린 탓에 발바닥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지요. 학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홀레복 소매자락을 길게 찢어 막순의 발을 꽁꽁 감싸매었습니다. 아니, 이건 비단이요.
이런 귀한 걸. 이 비단옷이 뭐라고.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 발바닥 하나 못 싸매겠소. 학수가 담담하게 받아치며 매듭을 단단히 졸랐지요. 막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돌봐준 것은 늙은 아비 외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만하시오. 발이 다 나았소. 아직 피가 나고 있소. 가만히 있으시오. 학수가 능숙하게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막순이 슬쩍 발을 당기며 투덜거렸지요. 양반나리가 천민 계집팔을 싸매주면 체면이 서겠소. 체면 차릴 양반이 어디 있소. 나는 관 속에서 꺼내준 사람의 발을 싸매는 것일 뿐이요. 가장 억울한 대릴사위와 가장 천대받는 과부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가 싹 트고 있었습니다. 매를 채운 뒤 학수는 촛불 밑에서 붉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참 글줄을 훑어보던 학수가 불현듯 장부 한가운데를 과감하게 반으로 찢어버렸지요. 아니, 그 귀한 걸 왜 찢소? 막순이 기겁을 했지만 학수는 태연했습니다. 뒷부분 절반을 자신의 얇은 속적삼 안쪽의 바늘로 한 땀 한 땀 단단히 꿰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는 거요? 장부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 한꺼번에 빼앗기요. 반을 나누어 따로 숨기면 설령 한쪽을 빼앗겨도 나머지 반이 살아남소. 막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사내의 머리가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학수는 앞부분 절반짜리 장부를 막순에게 내밀었지요. 내일 이웃 고을을 지나는 암행어사 행차가 있소. 어사의 감개에 이 장부를 몰래 던져 넣으시오. 예, 어사의 행차요? 막순의 눈이 사발만해졌습니다. 학수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암행어사는 늘 백성의 투서를 받소. 장부 반쪽만 봐도 배 대감의 죄를 캐기 시작할 거요. 나머지 반쪽은 내 몸에 있으니 어사가 고을에 출도하는 날 내가 직접 바칠 것이요. 막순이 겁에 질려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나는 글도 모르는 천것이요. 어사 행차에 잘못 끼어들었다간 그 자리에서 곤장에 맞아 죽소. 그래서 나무꾼으로 위장하는 거요. 학수는 밤새도록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막순의 머리에 박히도록 가르쳤습니다. 어사가 타는 가마의 생김새, 역졸들의 번거지, 깃털 색깔, 마패의 문양까지. 여기 보시오. 어사 행렬은 이렇게 생겼소. 학수가 흙바닥에 줄줄이 사람 형상을 그렸지요. 맨 앞에 파란깃 번거지 쓴 역졸 둘, 그 뒤에 나무 가마 하나, 가마 뒤에 지게 진 짐꾼이 따라가오. 막수는 눈을 부릅뜨고 하나하나 외웠지요. 학수가 손가락으로 짐꾼 형상을 콕 찍었습니다. 이놈의 지게 바구니가 열려 있소. 장터에서 짐꾼 옆을 스치듯 지나가면서 소매 속에 감춘 장부를 바구니에 슬쩍 던져 넣으시오. 스치듯이요. 그렇소. 멈추면 안 돼요. 걸음을 늦추지도 말고 빠르게 하지도 마시오. 나무꾼이 장터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던져 넣은 뒤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오. 왜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돌아보는 놈은 무언가 한 놈이요. 아무것도 안 한 나무꾼은 앞만 보고 걸어가오. 막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란깃 뻥거지가 역졸, 가마 뒤 지게꾼의 바구니에 넣고 뒤 안 돌아본다. 3번을 더 되뇌었지요. 학수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막순이 주먹을 불끈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학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만약 내가 장부를 전하러 간 사이에 월패들이 들이닥치면 어쩌오? 그때는 내가 미끼가 되겠소. 일부러 들켜서 놈들을 산 반대쪽으로 끌고 갈 테니 그 사이에 아버님을 데리고 깊은 산으로 숨으시오. 학수의 눈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막수는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지요. 안 돼요. 당신은 다리도 성치 않은데 어떻게 놈들을 따돌리겠소. 미끼 노릇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소. 2 사람이 서로 미끼가 되겠다고 옥신각신하는 사이 아궁이에 불이 지글지글 다 들어가며 좁은 움막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귀신과 도적으로 쫓기며 살아야 하오. 정면으로 판을 뒤집어야 하오. 학수의 눈에 서린 도끼가 촛불에 번뜩였지요. 무작정 숨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숨통을 정면으로 끊겠다는 뼛속까지 악바리인 사내였습니다. 그 단단한 눈빛에 막순도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막순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지게의 땔감을 산더미처럼 실었습니다. 완벽한 나무꾼 차림이었지요. 학수가 움막 문 앞에서 막순의 지게끈을 고쳐 메어주며 나지기 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시오. 걱정 마시오. 막순이 씩 웃어 보이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웃 고을 장터에 도착한 막순은 군중들 틈에 섞여 나무꾼 행세를 하며 때를 기다렸지요. 찻갓을 눌러쓰고 지게를 진 채 떡전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내색하면 끝이었지요. 떡전 주인이 수상하다는 눈으로 막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봐, 나무꾼. 뭘 그리 두리번거리는 게요? 아, 예. 나무를 팔대를 찾고 있소. 막순이 목소리를 굵게 깔며 대답했지요. 삿갓 밑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재빨리 집어넣었습니다. 여자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었으니까요. 떡전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내 관심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먼 길목에서 토막먼지가 일어났지요. 이윽고 먼지를 일으키며 어사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파란깃 뻥거지의 역졸들, 그 뒤를 따르는 나무 가마, 가마 뒤에 지게를 진 짐꾼. 학수가 밤새 가르쳐준 그대로였지요. 막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막순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게를 진 채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지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나무꾼이 장터를 지나가듯 짐꾼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5 걸음, 3 걸음, 1 걸음. 쓱. 소매 속에 감춰둔 반쪽 장부가 짐꾼의 지게 바구니 안으로 빨려 들어갔지요. 손끝이 바구니 테를 스치는 그 찰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놈은 무언가 한 놈이다. 학수의 말이 귓전에서 울렸습니다. 목덜미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막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앞만 보고 걸었지요.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장터 뒷골목으로 빠져나온 막수는 그제야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르르 주저앉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해냈다. 해냈소. 작게 중얼거리며 막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배 대감댁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 관해서 장부를 꺼내오라 보냈던 청지기와 왈패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한 채 마당에 달려 들어온 겁니다. 대감마님, 무덤이 파헤쳐져 있사옵니다. 뭐라? 관뚜껑이 열려 있고 사위 나리가 사라졌사옵니다. 장부도 없사옵니다. 최대감이 직접 공동묘지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파헤쳐진 흙구덩이, 뚜껑이 열린 텅 빈 소나무 관. 은자 괴짝은 그대로 있었지만 장부가 사라졌고 죽어 있어야 할 대릴사위의 몸도 없었지요. 배 대감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며 내뱉은 한마디가 평화로운 아침 하늘 아래 끔찍한 피바람의 시작을 알렸지요. 기어코 찾아내라. 산채로 끌고 와라. 장부가 어사손에 들어가는 날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난다. 배 대감이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왈패 두목의 손에 쥐어주며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지난밤 무덤을 파헤친 쥐색 같은 놈이 있다. 당장 찾아내라. 산채로 끌고 오대 놈이 가져간 붉은 장부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대감마님, 어떤 놈인지 인상착이라도 그걸 내가 얻지 않으냐, 이 멍청한 놈아. 간밤에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다닌 놈, 갑자기 금부치를 바꾼 놈, 닥치는 대로 잡아 뒤져라. 왈패 두목이 은자 주머니를 허리춤에 찔러 넣고 밖으로 나서자 몽둥이와 낫을 든 수십 명의 왈패가 대낮부터 저작거리에 들이닥쳤습니다. 평온하게 장사를 하던 국밥집 가판대가 뒤집히고 떡 파는 할머니의 시루가 발길에 채여 나뒹굴었지요. 한밤에 흙투성이가 된 놈을 봤느냐? 대라 당장. 모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객주와 주막마다 왈패들이 문짝을 박살내며 들이닥쳤습니다. 금부치를 바꾼 자가 있냐며 주모의 뺨을 후려치고 나그네들의 보따리를 풀어헤쳤지요. 한 주막에서는 늙은 주모가 국밥솥을 감싸 안으며 버텼습니다. 제발 손만은. 이거 없으면 우리 식구가 다 굶어요. 시끄러. 솥 안에 뭐 감췄지. 왈패가 국밥솥을 발로 차 엎으니 뜨거운 국물이 마루 위로 쏟아졌지요. 주모가 화상을 입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왈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약방에서도 난리가 벌어졌지요. 약재상의 서랍이란 서랍은 죄다 뒤집어졌고 비싼 약재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바로 그 약방이었지요. 막순이 아비 약값을 구걸하다 멱살 잡혀 내쫓긴 그 약방. 약재상이 왈패 앞에서 오금을 저리며 벌벌 떠는 꼴이라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왈패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한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막수는 나무꾼 복장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짐꾼지게에 장부를 던져 넣고 무사히 빠져나왔으니 발걸음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산중턱에서 발걸음이 딱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시뻘건 횃불과 몽둥이를 든 무리가 개미떼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왈패들의 수색망이 점점 움막 쪽으로 좁혀오는 것이 한눈에 보였지요. 큰일 났다. 막수는 지게를 벼랑 아래로 던져버리고 가시덤불 속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에 살갗이 찢기고 가시에 손등이 핥혀졌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학수와 아비가 움막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바짝 쫓아왔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온 사냥개 한 마리가 막순의 치맛자락을 억세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이놈의 개가 막순이 발버둥을 쳤지만 사냥개의 이빨은 쇠집게처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허리춤에서 낫을 뽑아 사냥개를 베어 넘겼지만 짐승의 단말마 비명이 산을 울렸지요. 저기다, 저쪽에서 개 소리가 났다. 왈패 대여섯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곤봉이 막순의 등짝을 무자비하게 후려쳤고 막순은 흘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지요. 몽둥이가 갈비뼈를 때리고 군화발이 옆구리를 짓밟았습니다. 왈패 두목이 피투성이가 된 막순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지요. 2년 며칠 전 밤에 무덤가에서 뭘 훔쳤느냐? 장부가 어디 있느냐? 무슨 장부요? 나는 나무꾼이요. 나무꾼, 2년이 끝까지 발뺌이야. 왈패 두목이 부하에게 턱짓을 하자 불타는 나뭇가지 하나가 막순의 허벅지에 바싹 들이밀어졌습니다. 지글지글 살갗이 타 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막순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으아, 장부가 어디 있느냐? 몰라. 다시 한번 불이 허벅지를 지졌습니다. 살이 익는 고통에 눈앞이 하얘졌지만 막순은 바보 흉내를 내며 침만 줄줄 흘렸지요. 나무꾼이요, 나무꾼. 나는 나무 팔러 왔다가 개한테 물린 거요. 왈패 두목이 막순의 상투 없는 머리를 잡아채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숯검정이 비에 씻겨 맨 얼굴이 드러났지요. 잠깐, 2년 계집이잖아? 왈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민 계집이 나무꾼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다니 수상하기 짝이 없었지요. 계집이 한밤중에 무덤을 팠다. 말이 되느냐? 누가 시켰느냐? 같이 있는 놈이 있을 테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막순이 울먹이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학수의 이름도 장부의 행방도 끝내 이빨을 꽉 깨물고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곤봉이 등짝을 내리치고 군화발이 옆구리를 짓밟아도 막수는 오직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에잇, 이년은 진짜 바보인가? 배짱인가? 이러다 죽겠다. 일단 버려두고 다른 데를 뒤지자. 왈패들이 반쯤 죽은 막순을 도랑에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수색을 떠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산속에 깔리기 시작했지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에 화상을 입은 막순은 기어갔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걸을 수가 없었지요.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움켜쥐며 한 뼘 한 뼘 산기를 기어 올랐습니다. 아부지, 학수. 입에서는 연신 피가 흘러내렸고 눈앞이 수시로 캄캄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움막에 아비가 있었고 학수가 있었으니까요. 돌뿌리에 갈라진 손톱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무릎뼈가 돌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으깨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그래도 한 뼘, 또 한 뼘. 기어가고 또 기어갔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어릴 적 아비가 등에 업고 별을 가리키며 해주던 말이 떠올랐지요. 막순아, 저 별이 보이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별은 꼭 하나씩 남아있는 기라. 그러니 포기하면 안 되는 기다. 아부지. 막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또 한 뼘을 올랐지요. 아비가 살아있으니까, 학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찻갓도 벗겨지고 치마도 너덜너덜해진 채 사람이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운 몰골로 산을 올랐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라 산길을 비추었을 때 마침내 움막에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지요. 다 왔다. 다 왔소. 막순이 간신히 중얼거리며 움막 앞 흙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움막 앞에서 망을 보고 있던 학수가 어둠 속에서 질질 기어오는 막순을 발견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너덜너덜해진 꼴을 보자 학수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지요. 막순, 이게 무슨 꼴이요? 학수가 달려가 막순을 부축해 움막으로 힘겹게 끌어들였습니다. 막순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면서도 흙 묻은 손으로 학수의 팔을 더듬어 잡았지요. 어사의 행렬에 장부를 무사히 넣었소. 그 말을 하며 막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벅지가 다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에 짓는 그 미소가 학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학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지요. 그 피치마를 찢어 막순의 화상 입은 허벅지를 감싸고 부러진 갈비뼈 위에 찬물 적신 천을 올렸습니다. 아프지 않소.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보다 왈패 놈들이 고을 전체를 뒤지고 있소. 여기도 곧 올 거요. 막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산 밑에서 횃불 수십 개가 다시 흔들거리며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냥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왈패들이 수색 범위를 넓혀 움막 쪽으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학수, 아버지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지시오. 막순이 부러진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방구석에 세워둔 피 묻은 낫을 움켜쥐고 움막 문 앞을 가로막았지요. 나는 여기서 막겠소. 놈들의 눈을 끌 테니 그 사이에 깊은 산으로 숨으시오. 학수, 어서 가시오. 시간이 없소. 막순의 눈에 죽음을 각오한 빛이 서렸습니다. 부러진 갈비뼈에 낫 하나 들고 수십 명의 왈패를 막겠다는 것이니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죽음이었지요. 학수는 노인을 부축해 뒷문 쪽으로 몇 발자국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딱 멈추었지요.
등 뒤에서 막순이 낫을 움켜쥐고 흘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혀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학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수가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면 평생 쫓긴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뒤집자. 횃불의 불길이 운막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이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학수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노인을 안전한 곳에 숨겨둔 뒤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왈패들을 향해 당당히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횃불빛 한가운데로 자신의 창백하고도 서슬 푸른 얼굴을 드러냈지요. 흙 묻은 홀레복, 피범벅이 된 얼굴. 무덤에서 기어 나온 시체 같은 형상에 앞장서던 청지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죽은 사위 나리가 돌아왔다. 청지기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뒤로 기어갔지요. 왈패들도 움찔하며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관 속에 묻었던 사내가 멀쩡히 서 있으니 간이 콩알만 해질 수밖에요. 학수가 한 발 더 다가서자 왈패 하나가 횃불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러서라. 저승사자다. 학수는 그 기세를 놓치지 않았지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대감의 사위 학수다. 관 속에서 살아 돌아왔다. 학수의 눈빛이 횃불에 번뜩이자 왈패들의 안색이 더욱 하얘졌지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내의 위압감 앞에 몽둥이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학수가 한 행동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학수는 당황하는 왈패들을 향해 막순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슬퍼런 호통을 쳤지요. 이 흉악한 도적년이 내 무덤을 파헤치고 나를 보쌈하려 했다. 당장 포박하여 사또에게 끌고 가라. 왈패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막수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지요. 학수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바로 알아챈 겁니다. 자신을 도굴범으로 넘기는 척하면서 배 대감 앞으로 끌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배 대감 앞에 서야만 어사의 출도를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소. 막순이 울부짖으며 맨주먹으로 흙바닥을 쾅쾅 내려쳤지요. 그러나 학수는 막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청지기를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사또에게 끌고 가지 못할까. 나는 대감 댁사위다. 학수의 서슬에 왈패들이 눌렸습니다. 청지기가 후다닥 일어나 학수와 막순을 굵은 동아줄로 꽁꽁 포박했지요. 두 사람은 산을 끌려 내려가 배 대감 안채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마당에는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죽음으로 얻어낸 가짜 열여문 하사를 자축하며 고기를 뜯고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었지요. 마당으로 끌려온 학수를 본 배 대감의 손에서 옥술잔이 덜그럭 떨어졌습니다. 이놈이 어찌. 부인의 얼굴은 그보다 더했지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르며 하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역적의 씨가 죽지도 않고 돌아왔다. 전연 얼굴에 소금을 뿌려라.
하인이 굵은 소금 한 줌을 막순의 얼굴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소금알이 막순의 갈라진 입술과 긁힌 볼에 박히며 따끔하게 살을 물었지만 막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배의 대감이 정신을 수습하고 즉각 대문을 걸어 잠그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의 입을 철저히 단속한 뒤 배 대감이 직접 학수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한 채 뒤뜰 깊은 흙광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지요. 흙광 안에는 이미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로와 피 묻은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막순도 왈패들에게 끌려와 학수 옆에 내팽개쳐졌지요. 배의 대감이 서늘한 장검을 뽑아 학수의 목에 바싹 들이밀었습니다. 무덤 속에 함께 묻어둔 치부책을 어디다 빼돌렸느냐? 장인어른께서 직접 물으시다니 영광이옵니다. 학수가 피가 흐르는 입술을 실룩이며 배 대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지요. 목에 칼이 닿아 있는데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이미 찢어서 안전한 곳으로 보냈소. 이 여인을 살려 보내주면 은자의 행방을 알려드리리다. 뭐라, 이놈이 감히 나하고 단판을 하자. 배의 대감이 코웃음을 치더니 왈패들에게 턱짓을 했지요. 전연의 성 안쪽 무릎을 쳐라. 건장한 왈패가 참나무 몽둥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막순의 멀쩡한 오른쪽 무릎 위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리꽂혔지요. 우두두. 뼈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흙광을 울렸습니다. 막순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으아. 장부가 어디 있느냐? 불지 않으면 인연의 팔도 분지른다. 배의 대감이 악다구니를 쳤지만 학수는 이를 꽉 깨물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촉적삼 품속에 꿰매둔 반쪽 장부를 꽉 움켜쥔 채 차라리 죽을지언정 입을 열 수 없었지요. 막순의 비명 소리에 학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여인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고통은 관 속에 생매장당했을 때보다 더 처참했지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지만 학수는 끝내 버텼습니다. 사위가 끝까지 길을 꺾지 않자 부인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부인이 화로 앞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시뻘겋게 달궈진 쇠모리 인두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이 표독한 할미가 직접 해야겠구나. 부인이 달궈진 인두를 들고 학수의 얼굴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인두의 열기가 학수의 뺨을 화끈하게 달구었지요. 역적의 시 주제에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더니 기어코 망하게 만들 작정이냐? 이 낯짝을 찢어서 평생 병신으로 만들어 주마. 인두 끝이 학수의 뺨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학수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살이 타는 고통이 올 것을 각오한 겁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밖에서 망을 보던 하인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흘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때에 대감마님, 사또 나으리가 망나니를 대동하고 뒷문으로 당도하셨사옵니다. 배에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비로소 부인에게 인두를 치우라 명한 뒤 왈패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두 놈을 마당에 곤장대에 묶어라. 사또가 도굴꾼을 즉결 처분하러 온 것이다. 어사가 오기 전에 끝장을 내야 한다. 왈패들이 학수와 막순을 질질 끌어내어 흙마당의 곤장대에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막수는 두 무릎이 모두 부러진 채 곤장대에 매달려 고개를 떨구었지요. 학수는 그 옆에 묶인 채 피가 마른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또가 온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배 대감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부패한 사또가 도굴꾼을 처형하러 온 것이니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았지요. 학수는 곤장대에 묶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달빛 한 줄기가 비쳤지요. 속적삼 품속의 반쪽 장부가 심장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어사에게 이 장부를 바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터인데 학수가 고개를 돌려 옆에 매달린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막순의 입에서 가녀린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지요. 학수, 나는 괜찮소. 장부를 지키시오. 두 무릎이 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장부를 걱정하는 이 여인을 보며 학수는 흐르려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때 안채 뒷문이 벌컥 열리며 관복을 풀어헤친 부패한 사또가 포졸과 망나니를 이끌고 흙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또의 눈이 곤장대에 묶인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지요. 피린내 나는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의 대감이 재빠르게 사또에게 다가갔지요. 도포 깊숙한 곳에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슬쩍 밀어 넣으며 나직이 귓말을 했습니다. 사또, 이 두 놈이 열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능욕한 그 강무도한 도굴꾼입니다. 국법대로 즉각 참형을 내려주시오. 사또가 은자 주머니의 무게를 손끝으로 가늠하더니 입꼬리를 실룩 올렸습니다. 곤장대에 묶인 학수와 막순을 흘끈 내려다보고는 부채를 탁 접었지요. 열녀의 무덤을 파헤치다니 이보다 더한 천벌을 받을 놈들이 어디 있겠느냐? 신문은 생략한다. 참형이다. 신문 한 번 없이 참형이라니 듣고 계시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썩어 빠진 사또가 최소한의 국법 절차마저 내팽개치고 야밤에 남의 사가 뒷마당에서 사람 목을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망나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발 가득 막걸리를 벌컥 들이키더니 거대한 참수도에 푹 뿜어냈지요. 횃불 아래 시퍼런 칼날이 번쩍였고 망나니가 소름 끼치는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칼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쉬이 가는 바람 소리가 마당을 맴돌았지요. 부러진 무릎으로 곤장대에 묶여있던 막순이 밧줄을 끊으려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적질한 놈은 나 하나요. 저 사내는 아무 죄가 없소. 제발 저 사람만은 살려주시오. 막순이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사또를 향해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하품만 늘어지게 할 뿐이었지요. 학수는 달랐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곤장대에 묶인 채 고개를 번쩍 들어 사또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탐관오리의 말로가 어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오. 두고 보시오. 사또의 뒷목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참형을 앞둔 죄인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망나니를 향해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저 도적년의 목부터 먼저 쳐라. 망나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참수도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지요. 막순의 가녀린 목덜미를 향해 칼끝이 겨눠졌습니다. 학수가 밧줄에 묶인 채 미친 듯이 몸부림쳤지요. 안 돼, 안 돼. 나를 먼저 쳐라, 이놈들아. 그러나 밧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수의 손목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막순이 고개를 돌려 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깊은 연민과 굳은 애정이 핏발선 두 눈에 고여 있었지요. 학수, 다음 생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 곁에서 태어나고 싶소. 막순, 두 사람의 눈이 조용히 마주친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망나니의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았지요. 참수도가 허공 높이 치솟았습니다. 칼날이 횃불빛을 한껏 머금고 막순의 목덜미를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쳐졌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쾅! 저택 앞쪽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도수문이 무참히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망나니의 칼이 막순의 목에 닿기 직전 그 굉음에 망나니의 손이 한치 빗나갔습니다. 칼끝이 막순의 머리카락만 스치고 곤장돼 기둥에 퍽 박혔지요. 수백 개의 횃불이 순식간에 배 대감 댁 앞마당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육중한 쇠사슬을 든 역졸들이 담장을 뛰어넘어 왈패들을 단숨에 흙바닥에 매닫고자 제압했지요. 왈패 두목의 팔이 등 뒤로 꺾이며 얼굴이 지늘게 처박혔고 청지기는 역졸의 무릎에 가슴팍을 눌려 꼼짝도 못했습니다. 사또의 포졸들은 겁에 질려 들고 있던 창을 내던지고 두 손을 번쩍 들었지요. 역졸들이 들이닥쳐 곤봉으로 망나니의 턱을 후려쳐 칼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경악한 사또가 벌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배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배불결을 가르며 한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능나 관복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노쇠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지요. 젊고 강직한 얼굴, 매서운 눈매, 암행어사였습니다. 역졸들의 우레와 같은 고함이 비좁은 마당을 저렁저렁 울렸지요. 암행어사 출도야. 그 한마디에 배 대감 댁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또가 들고 있던 부채를 떨어뜨리고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지요. 사또. 소인은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이 말을 흙바닥에 찌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지만 어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사의 매서운 시선이 천천히 마당을 훑었지요. 곤장대에 묶인 피투성이의 두 사람, 땅에 떨어진 참수도, 그리고 흙바닥에 엎드려 떠는 배대감. 야밤에 남의 사가 뒷마당에서 신문도 없이 참형을 집행하려 했느냐? 이것이 국법이더냐? 어사의 추상 같은 호통에 사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요. 그때 어사가 왼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본 배 대감의 눈이
사발만 하게 벌어졌지요. 찢어진 반쪽짜리 붉은 치부책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 막순이 나무꾼 행세를 하며 목숨을 걸고 어사의 짐꾼 지게에 던져 넣었던 그 장부 말입니다. 어사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배 대감,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배 대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클바닥에 엎드린 채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부인은 이미 혼절하여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배 대감이 기어코 발뺌을 시작했지요. 이것은 저 천한 도적년이 우리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 낸 가짜 장부입니다. 소인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옵니다. 어사가 웃음을 쳤습니다. 판서김 아무개에게 은자 3,000냥, 이조참의 박 아무개에게 1,500냥. 날짜, 액수가 이토록 정밀한데 천한 도적이 지어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변명이로다. 그래도 배 대감이 기어코 발뺌을 하며 버텼습니다. 장부가 반쪽뿐이니 증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귀신같이 눈치챈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곤장대에 묶여있던 학수가 입을 열었지요. 어사또 소인에게 한 말씀만 허락해 주십시오. 역조리 결박을 풀어주자 학수가 무릎을 꿇은 채 어사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만천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속적삼 밑단을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바늘로 꿰매어 두었던 실밥을 북 뜯어냈지요. 그 안에서 나머지 반쪽 치부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반쪽이옵니다. 대어 보시면 진위를 아실 것이옵니다. 어사가 두 장부를 나란히 펼쳐 맞대자 찢어진 단면의 종이 결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먹물 글씨가 끊어진 곳에서 다시 이어졌고 붉은 비단 표지에 찍힌 자국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졌지요. 배 대감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꼼짝 못할 증거가 완성된 겁니다. 배 대감의 입에서 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벌러덩 넘어졌지요. 학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사 앞에서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마비하게 헐어버린 입안을 보여주며 고발을 이었지요. 소인은 배 대감의 대를 싸위 학수옵니다. 배 대감의 딸이 혼인 첫날 밤 급사하자 배 대감과 그 부인이 소인의 턱을 벌려 마비약을 부어넣고 재갈을 물려 싸웁니다. 마당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지요. 뇌물을 숨기기 위해 소인을 딸의 관 속에 산채로 쳐넣어 싸웁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딸의 죽음을 이용하여 가짜 열여문을 하사받고 세금을 면제받으려 하였사옵니다. 학수가 묶여있던 막순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이 아비의 약값을 구하려 무덤을 파다가 소인을 구출하였사옵니다. 저 여인이 아니었으면 소인은 관 속에서 숨이 끊어졌을 것이옵니다. 살인 미수의 뇌물은닉, 열여문 조작까지. 학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대모처럼 배 대감의 관뚜껑을 박아 넣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사또가 배 대감에게 기어가 발목을 붙잡았지요. 배 대감이 소인을 협박한 것이옵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이 배은망덕한 사또 놈아, 내가 먼저 은자를 달라 손을 벌리지 않았더냐? 두 악인이 흙바닥에서 서로의 상투를 쥐어뜯으며 개처럼 뒹굴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자들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발버둥치는 꼴이라니 참으로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닥쳐라. 두 놈 다. 어사의 호통 한마디에 악인들이 찔린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졸들이 안방마루를 도끼로 박살내자 마루 밑에서 운자 괴짝 수십 개와 명주 보따리가 쏟아져 나왔지요. 모조리 압수하여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어사가 국법의 엄중함을 선포했습니다. 배의 대감과 사또의 목에 무거운 칼을 재우고 형틀에 묶어 피가 터지도록 곤장을 쳤지요. 으악, 살려주시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한때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던 배 대감이 곤장에 피를 쏟으며 구걸하는 꼴이었습니다. 사또도 관복이 벗겨진 채 흘바닥에 코를 박고 엉엉 울었지요. 두 악인 모두 절의 고도로 유배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인에게는 특별히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지요. 산 사람을 관에 넣어 생매장하려 한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으니 학수를 가두었던 바로 그 소나무 관 속에 가두어 숨구멍만 뚫은 채 유배지까지 압송하라. 안 돼, 안 돼. 저 관만은 안 돼. 부인이 발버둥을 쳤지만 역졸들의 쇠팔뚝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학수를 생매장하려 했던 바로 그 진을투성이 소나무 관 속에 쳐넣어지고 관뚜껑이 닫히며 쇠못이 박혔지요. 자신이 사위에게 했던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관 속에서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마당에 모인 백성들 중 눈물을 흘리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어사가 곤장대에 묶인 막순을 굽어보았습니다. 내가 무덤을 파헤친 자냐? 그러하옵니다. 죽어가는 아비의 약값을 구하려 국법을 어겼사옵니다. 막순이 핏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요. 어사가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파헤친 것은 신성한 묘가 아니라 살인귀들이 만든 범죄의 은닉처였다. 파묘의 죄를 전면 사면한다. 막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땅에 박으며 엉엉 울었지요. 아비의 약값을 구하려 목숨을 걸었던 그 효심이 결국 자신의 목숨까지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역졸의 부축을 받아 일어선 학수가 절뚝거리며 막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막순의 손을 두 손으로 굳게 맞잡았지요. 이 여인은 소인을 관 속에서 꺼내어 살려준 은인이옵니다. 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순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학수를 올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밑바닥에서 솟아오른 자들의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몰수한 배 대감의 은자 괴짝 절반을 포상금으로 하사했습니다. 똥이 트며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성들이 가짜 열여문 현판을 끌어내려 산산조각 냈지요. 나무 파편이 불길 속에 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학수는 막순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끝났소. 마침내 끝났소. 학수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막순은 대답 대신 학수의 어깨에 이 말을 기대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지요. 부서진 열여문의 파편들이 불길의 재더미로 변한 뒤 피비린내 나던 고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씻어낸 학수와 막순의 눈부신 인생 역전이 시작된 것이지요. 막대한 은자 포상금을 하사받은 두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막순이 평생을 살았던 그 낡은 흙집 움막을 허물었습니다.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바람만 불면 벽이 흔들리던 그 처참한 움막 자리에 고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을 얹은 대규모 객주 여각이 들어섰지요. 대들보를 올리는 날, 막순이 기둥을 어루만지며 코끝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빚에는 움막에서 안 앉아도 돼요. 아비는 딸의 손을 붙잡고 주름진 눈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폐병으로 죽어가던 이 늙은 아비는 학수가 정성스레 다려 준 최고급 산삼과 지극한 간병 덕분에 병을 완전히 떨쳐냈습니다. 뼈만 남아 갈비뼈가 드러나던 몸에 살이 붙고 핏기 없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지요. 따뜻한 온돌방에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환한 미소로 손주를 기다리는 아비의 얼굴에는 움막에서 피를 토하던 그 시절의 그림자가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듯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학수는 객주의 총명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읽고 자란 학식으로 붉은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상단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끌었지요. 거래처 상인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주인장의 셈이 얼마나 빠른지 주판알이 불이 붙을 지경이라니까. 그렇다면 막수는 어찌 되었느냐고요? 그를 모르는 천민 과부였던 막순이 달라졌습니다. 학수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학수가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가며 가르치면 막순이 눈을 부릅뜨고 따랐었지요. 처음에는 삐뚤빼뚤 벌레 기어간 것 같던 글씨가 석 달이 지나자 반듯한 흘림체가 되었습니다. 글 배우는 것이 곡괭이질보다 힘드오. 막순이 붓을 내려놓으며 투덜거리면 학수가 피식 웃었지요. 곡괭이로 무덤을 파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소. 이 녹수야. 막순이 학수의 어깨를 쥐어박으며 깔깔 웃었습니다. 움막에서 피를 토하던 밤이 거짓말처럼 멀어져 갔지요. 그를 깨친 막수는 객주의 대담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장사 감각이 타고난 여인이었지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어물 장사에 뛰어들어 바닷가, 포구에서 직접 생선을 떼다가 내륙 장터에 파는 유통망을 만들었습니다. 학수의 꼼꼼한 장부 관리와 막순의 대담한 장사 감각이 만나니 객주의 곳간이 날로 불어났지요. 절뚝발이 흙수저 과부가 어떻게 거상이 되었느냐고요? 학수가 침술 치료를 꾸준히 받아 상처가 아물었듯 막순도 부러진 무릎이 서서히 나았습니다. 말끔한 상단 안주인 복장을 차려입고 전국 팔도를 누비기 시작했지요. 인삼과 비단을 거래하며 조선 팔도 장터마다 막순 안주인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막순이 장사길에 나섰다가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지요. 바로 그 약방 약재상이었습니다. 한때 막순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던 그자가 이제는 장터 한 구석에서 초라한 행상을 하고 있었지요. 왈패들이 약방을 박살낸 뒤로 장사가 기울어 길바닥으로 나앉은 것이었습니다. 약재상이 막순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무릎을 꿇으려 하자 막순이 손을 잡아 세웠습니다. 일어나시오. 무릎은
아픈 사람 앞에 꿇는 거요. 막수는 비단 보따리에서 약재 값을 넉넉히 꺼내 약재상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약방을 다시 여시오. 다만 앞으로는 돈 없는 사람도 돌려보내지 마시오. 약재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찌으며 엉엉 울었지요. 막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복수보다 값진 것이 용서라는 것을 밑바닥에서 올라온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때 약방 문턱에서 멱살 잡혀 내동댕이 쳐지던 그 천민 과부가 이제는 어느 장터를 가든 상인들이 먼저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는 거상이 된 것이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 통쾌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학수와 막수는 돈을 쓸어 담기만 했겠느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두 사람은 돈을 버는 족족 객주 마당에 커다란 가마솥을 걸었습니다. 매일같이 흰쌀밥을 짓고 최고기국을 끓여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굶주린 백성들이 줄을 서면 막순이 직접 국자를 들고 한 그릇 한 그릇 퍼 주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오시오. 우리 부부도 굶어본 사람이요. 막순이 빈민들의 손을 잡아주며 건네는 그 한마디에 줄을 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지요. 관 속에서 죽을 뻔한 사내가 움막에서 칡뿌리로 끼니를 때우던 과부가 이제는 남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한 감동이 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악인들의 말로는 어떠했느냐고요? 들으시면 속이 아주 뻥 뚫리실 겁니다. 절의 고도로 귀양을 간 배 대감은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했습니다. 한때 비단옷에 곰방대를 물고 고을을 호령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배 대감이 관노비들이 먹다 버린 쉰내 나는 소염을 앞에 무릎을 꿇고 매발로 기어가 혀를 내밀어 핥아 먹는 모습이라니 참으로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등골을 빨아먹던 자가 소염물을 핥으며 연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끝이었지요. 소나무 관에 갇혀 압송되었던 부인은 그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좁은 관 속에서 미쳐버렸지요. 밤낮 없이 관벽을 긁으며 아기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손톱이 빠지고 손끝이 피범벅이 되도록 관벽을 긁으며 살려달라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 관뚜껑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학수가 관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뒤에는 비가 줄줄 새는 허름한 헛간에 버려진 채 허공을 향해 중얼거리다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위를 관 속에 쳐넣던 그 손으로 자기가 관 속에 갇혀 미쳐 죽었으니 이것이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패한 사또는 곤장을 맞고 유배된 뒤 소식이 끊겼지요. 고을 백성들은 악독한 짓을 하면 반드시 천벌을 받는다며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학수와 막수는 혼인을 올렸지요. 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반려가 된 것입니다. 혼례 날 학수가 막순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 두 가지 있소. 하나는 관뚜껑이 열릴 때 번갯빛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요.
다른 하나는요? 당신이 피투성이가 되어 귀여우면서도 웃던 그 얼굴이요. 막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학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잊지 못할 것이 있소. 관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살려달라던 당신의 눈이요. 그 눈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요. 혼례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덤에서 시작된 인연이 부부의 연으로 꽃피는 광경을 누가 울지 않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 뒤 옷같이 맑고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객주마당에 울려 퍼지자 고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떡을 돌리며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암행어사처럼 큰 인물이 될 게야. 막순의 아비는 손주를 안고 비단 이불 위에서 연신 눈물을 닦았지요. 움막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노인이 손주를 품에 안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수로와 막순 부부는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낡은 삿갓과 흙 묻은 곡괭이를 안방 벽에 갑옷처럼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 삿갓과 곡괭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지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자.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있을 때 베풀며 살자. 매년 무서운 보리고개가 찾아오면 막순의 상단 앞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부부는 창고의 쌀가마니를 아낌없이 풀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었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마솥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부부의 지극한 선행과 구휼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한양대궐에까지 닿았지요. 임금이 교지를 내렸습니다. 억울함을 딛고 의로운 거상이 된 두 사람에게 특진으로 명예로운 벼슬을 내린 것입니다. 고을 관아 앞에는 악인이 세우려던 거짓 열려문 대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린 학수와 막순 부부의 따뜻한 공덕을 기리는 크고 웅장한 송덕비가 백성들의 손으로 세워졌지요. 한때 가장 천대받던 무덤 파는 과부와 가장 억울하게 생매장당했던 몰락 양반의 대릴사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핍박받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전설적인 야담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넓은 마당에서 뛰노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따뜻하게 맞잡은 학수와 막순. 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평생의 사랑이 되고 밑바닥의 서러움이 가장 빛나는 삶이 된 두 사람의 평온한 미소가 짙은 여운을 남기며 장엄한 이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억울했던 자들이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래오래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조선 최고의 거상 부부를 만들어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역전 이야기가 또 있겠습니까? 억울하면 반드시 풀리고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이 뻔한 진리가 듣고 또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까닭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런 세상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옛날 이야기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댓글 한 줄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 꾹 눌러 주시면 그 정성을 힘삼아 더욱 가슴 뭉클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